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튀르키예에서 긴급 의료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순천향대 김호중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소아과 방문은 오픈런이 되어버렸다. 최근 진료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를 4곳 더 확충하고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늘리기로 했고요. 또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의료계에서는 당장 의사가 없는데 어린이 병원을 늘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5년째 미달인 실정인데요. 올해는 전국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당장 다음 달 문을 여는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의료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연봉을 올려도 지원자가 없어서 병원 공정률은 93%에 이르는데 의료진 채용률은 사실상 0%라는 말마저 나온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난해 출생아 숫자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 0.8명선이 무너졌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어린이병원을 찾아가서 지금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 이렇게 관련 부처에 지시도 했는데요. 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꿔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부연을 했습니다. 소아과 의료 인력 부족이 이미 최근 수년간 누적된 문제였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또 이 자리에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제 대책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나누면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 휴일 응급 등의 사각지대 해소, 소아 의료 인력 확충 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이거를 조속하게 이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요. 또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사후보상 추진 방식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증 응급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 투입까지 포함해서 수단을 총동원해라. 그걸 통해서 소아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여러모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소아 응급 의료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관련 의사들의 뭐 협회 내지는 뭐 이 단체들이 입장문도 따로 내고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뭐 전임 정부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정부가 뒤늦게 대응한 것도 사실은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모로 이미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과는 의료 수요가 감소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의사들은 이 인기 진료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건강보험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소아청소년과의 이 병원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 좀 의사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어떤 항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수가를 올리고 또 소아전문 진료센터를 늘리고 이런 식의 대책이 이런 어떤 소아의료 공백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이 대책으로는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네. 뭐 단기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자본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인력 기준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보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필수 의료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공공의료 방식이든 의대 증원 방식이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이 전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렇죠.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못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난 정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왜 그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지를 짚어봐야 사실은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지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당시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갖 얘기를 그때 했죠. 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특정한 어떤 뭐 의사 그룹들의 뭐 음모임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뭐 이 논의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또 다시 다시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언론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이냐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이 보도에 보면은 의사수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기류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대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시적인 답변은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이번 대책에도 보면은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돼서는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이렇게만 짧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네. 보통 정부 대책이나 정부 시책에 이런 수준의 이제 표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의사수 확대나 이런 것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자꾸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의료계에서 지금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과거에 뭐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좀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우린 신중하게 대처해야 돼.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논의를 쉽게 꺼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근본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고 대책이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노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메시지에서 연장선이 될 만한 발언을 또 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어제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근데 어제 한 말을 어제 대통령실에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어제 한 말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어제 한 말도 굉장히 강한 발언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의 어떤 속표처럼 어제 한 얘기를 대통령실이 오늘 또 공개했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근절과 관련돼서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할 것이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건설노조의 불법과 갑질이 그간 전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왜 지난 5년간 이런 문제가 크게 안 나왔겠느냐. 누구도 문제 삼아서 불이익 받기 싫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임기 말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다시 밝혔습니다. 어제도 밝히고 오늘도 또다시 강조했다. 이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널리 매일 알리고 싶다. 이제 이런 의지인 것이죠. 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원로들과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이정식 장관이 이제 노동계 원로 7명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정식 장관도 상당히 강경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 보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할 것이다.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노동부가 요구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주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 회계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이다 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법 27조와 14조의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노동조합의 이 재정에 관련된 서류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노조법에 근거해가지고 정부가 이 재정에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노조법 14조에는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결산과 운영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회계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27조를 근거로 해서 14조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회계 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다. 그거 안 하니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지점을 얘기를 하면서 입법조사처가 대법원 판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요. 예. 대법원 판례 언급된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등사 청구권과 관련돼서 노조법은 노조 회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열람 권리에 등사 청구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즉 네. 이건 이제 민주노총 등도 비슷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에도 열람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등사 그러니까 복사해 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외부로 그걸 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는 조합원도 아닌데 심지어 이것을 사실상 복사해서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고 네. 또 ILO 협약이라는 거는 이 정부가 회계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의 제출을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이제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조합원이 노조에 대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요구를 이제 할 수 있고 그건 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노조법 14조의 서류 비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류 비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 그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노조 회계 장부를 비치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장부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라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는 이 발언을 통해서 사실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장부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다. 비치가 돼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장부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러한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주장과 요구와 그다음에 해명과 반론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경우에는 지금 고용노동부 주장이 조금 뭔가 모순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추후에 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또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실행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네. 지금 이 노조의 이제 회계 장부를 결국은 이제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하고 또 지금 이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은 노조가 이걸 공개를 안 하는 게 문제다라고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동안 1,500억 뭐 지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원금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 회계장부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 지원금이라는 거는 그러네요. 따로 그 지원금 관련 보고 시스템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노총 등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정산을 해서 그렇죠. 다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별도 보고를 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안 맞고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가장 잘하는 문제일 텐데 왜 이렇게 뒤섞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상당히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는데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를 만나서 이 3월 임시국회 소집 등 현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라고 이제 나와 설명을 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3월 1일 날부터 소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3월 1일은 휴일이고 좀 이제 쉬는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3월 6일 날 개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예. 국민의힘은 이게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업무보고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뭐 천공이라는 사람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국회 업무보고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더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계속 이제 거부권 행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입장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묻고 싶다.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이 국민의힘은 이 업무보고를 자꾸 요구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는 물가 상승 문제가 다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세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가에 상방 압력이 있는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은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원가 절감이나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압력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고도 만약에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스라든지 이 전기 등의 원료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부담이 지금 커진 거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현재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금 이제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소주값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물가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나눠서 대책만 계속 소용없는 대책만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면서 추경호 부총리를 질타를 했습니다. 왠지 말들이 공전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대통령 깡패와 같다.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이름은 뭐 언급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와 같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최고위를 열고 이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나 체포동의안 뭐 처리 관련된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국회에서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빗대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네. 그러면서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이 깡패의 인식이다.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민주당의 추가 설명에 의하면 내일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깡패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혹시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예. 보통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근 언급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하고 방탄마귀로 삼고 장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 혐의자이다. 대표가 아니다. 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오늘 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경기도청 측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경기도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경기도청 이 본청하고 북부청사가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지금 된 건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진행한 이 북한의 이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원하는 거를 대납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게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의 명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본청사 내에 도지사실하고 도지사 비서실까지 포함이 돼서 오늘 이제 상당히 논란이 컸는데요. 이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이 본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광교로 이전을 해서 지금 남부청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실제로 근무했던 공간은 아닌데다가 또 김동연 도지사의 업무용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반발한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다가 검찰이 결국은 이제 김동연 지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파일은 아무것도 이제 가져간 게 없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SNS 글을 올려서 민주국가가 아니고 검주국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에 9번째 아니군요. 13번째 압수수색이라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청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우리 서류는 검찰에 나가 있다.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뭘 더 찾는지 한번 보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후보들이 오늘 세 번째 TV 토론회를 열었는데 쟁점이 어떤 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곧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10시 50분부터인데 벌써 이제 KBS 앞에는 이제 응원단이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각 후보들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뭐 주제가 다뤄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서 계속 다른 모든 후보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반드시 이제 오늘도 이제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김기현 후보는 이것은 이제 모함이다. 또 하나의 뭐 생태탕 뭐 의혹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건 당연히 이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 뭐 어떤 뭐 과거에 이제 뭐 정체성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함께하는 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라든지 뭐 이런 논란이 추가로 이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얼마나 이 양 후보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좀 이 공방을 주고 받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갑자기 황교안 후보가 뭐 이른바 토론의 스타가 돼가지고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을 내놓을지 어떻게 공세를 펼칠지 좀 봐야 되겠네요. 신스틸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트리키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4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목숨을 건진 이들도 있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최근 튀르키예에 의료 지원을 다녀온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긴급 의료진으로 출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 오셨어요?
이번 주에 왔습니다. 주말에 왔습니다. 그럼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난 주말에 저희가 6일 정도의 일정으로, 튀르키예에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병원 차원에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료 단체들하고 같이 가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병원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거기 현지에 가서, 다른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각자 가긴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은 활동들을 하셨다, 함께.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여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한 6이 넘는 지진이 막 발생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지진 때문에 지금 의료 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네네. 경험 하셨습니까? 사실은 지진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발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여진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또 그런 여진이 좀 많이 발생해서 실제 저희가 후임으로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좀 접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엿새 동안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계속 이렇게 교체하면서 가는 겁니까, 의료진들이? 아니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선발대로 갔고 그 뒤에 온 팀들하고 사실 저희가 인계를 해준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팀이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현재 도착해서 본 지진 피해 현장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제가 재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응급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장에서의 그 모습은 너무 참혹해서 제가 진짜 공부를 좀 제대로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현장은 굉장히 뭐랄까 참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도 의료 환경이 어떨지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가서 보시니까 좀 전 세계에서 의료 지원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긴 하잖아요. 또 지원 활동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 속속 도착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의료 또 환경이. 사실은 이게 튀르키예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사실 튀르키예가 G20 국가거든요. 그래서 의료 관련된 거는 좀 세팅이 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가졌고. 솔직히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구조 작업에 대한 부분이 인력이 너무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거점 병원이 되는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게 부천 지역에 저희가 제 속해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병원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병원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무너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임시 병동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그 임시 병동에서 모든 어떤 구조된 환자나 그다음에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거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친 환자들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시 텐트를 만들고요. 그 텐트가 내과, 소아과, 그다음에 응급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환자실이 한 10개 정도에서 20개 정도의 중환자실 뒤에 배치가 되는데 혹시라도 수술을 받을 환자들은 헬기가 준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앙카라나 이스탄불 쪽으로 대도시로 이제 옮기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사실은 그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실제로 저희 나라도 지금 국립의료원에 이런 재난 시스템이 똑같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금 권역센터에 이런 텐트들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텐트를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저희는 그거를 제대로 설치한 적은 없어서 제대로 설치돼서 운영된 거를 저희가 지금 이번에 튀르키예가 지금 처음 보게 된 거죠. 지금 그 현지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다친 환자들이 들어와도 치료를 받고 그냥 되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어떻게 입원 절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입원 절차도 사실은 되어 있지만 병실이 지금 사실은 그 병원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병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2시간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아다나하고 이런 메르신이라는 지역으로 환자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센터가 한 3만
3만 명 가량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주민 어떤 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간단히 받고 나면 또 아다나라고 메르신 지역도 병실이 없기 때문에 이주민 촌으로 가서 이제 대기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료 서비스는 어떤 소생과 구조에 대한 관련된 굉장히 생명과 위협적인 어떤 그런 환자들을 살리는 쪽보다는 이주민들 쪽에서 자기 몸을 사실 못 챙기고 막 갈비뼈가 부러져 있지만 참고 있는 분들, 네. 그다음 수술을 받았지만 드레싱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실 의료 서비스가 조금은 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필요는 있겠다 해서 저희도 그쪽을 좀 많이 좀 도와드리고 지금 귀국을 한 겁니다. 네. 또 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재난에 대한 정신적 충격 이런 것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만나본 튀르키예 시민들은 어떻던가요? 충격이었던 거 뭐냐면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매몰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 여진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을 못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차량을 운전해 주셨던 분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남아있는 분들 설득해서 안전한 곳으로 좀 제발 나와달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여진이 발생하지만 매몰되어 있는 가족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아마 그 튀르키예 당국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 구조를 위해서 그 구호팀이 갔던 분들도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의료 지원 활동도 하셨지만 그 못지않게 구호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재난을 당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주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의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또 여성분들은 솔직히 그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저희한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특히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성금을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품을 사가지고 사실은 거기다가 제공을 해주고 있었죠. 현지에서 사가지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참 그 의료전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치료를 하고 다친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고. 그래요? 그다음에 영어를 공부하시는 어떤 튀르키예 현지인들이 또 저희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그 앙카라에 있는 그 대학에 다니는 한국어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진료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지 치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크게 못 느꼈던 게 가는 도중에 그 특공대 팀이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튀르키예에 굉장히 그 군인이랑 이런 어떤 경찰 그 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 시간에 어떤 특별하게 약탈을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크게 저는 이렇게 위협을 느끼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모든 그 부서진 잔해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꺼내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저도 좀 보긴 해서 사실은 치안상으로 아주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지에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도 그때 현장에서 보셨던 튀르키예 시민들 계속 떠오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현장을 또 직접 보셨기 때문에 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보내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히 마지막에 오면서 사실 5가정이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좀 그 월세를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모금 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주거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런 물품들을 좀 제공하려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병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병원 차원에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네. 제가 그렇군요. 지인분들이 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단일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모금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제 현지의 의료 지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의료 지원은 거기 튀르키예 정부의 굉장히 큰 어떤 그 의료 서비스 자체가 아주 잘 돼 있어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의료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들이 처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은 구호 활동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그 건물이 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구조 활동을 지금도 연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혹시 다시 튀르키예로 떠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또 그 지금도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의료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팀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후속으로 들어온 팀이 벌써 이제 의사가 한 4명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들어간 팀들도 지금 의료팀이 의사를 포함해서 1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토탈 한 30-40명 정도는 지금 의료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튀르키예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실제로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혹시 지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도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 병원에도 어떤 계좌가 만들어져 있지만 저는 일단 어떠한 기관이라도 도울 수 있는 곳에 일단은 그 뭐 기부를 하시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데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어떤 지원하시면 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가서 전달하는 거는 막 쌓아져 있거든요. 근데 가시는 분들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루트를 좀 찾으셔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 방안을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사회사업팀에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지원 활동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일본이 오는 4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오늘도 세계일보 윤주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시점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올 봄에서 여름,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르면 4월쯤 방류가 시작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한 2달 남은 거죠. 2달 뒤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걱정했었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거다. 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염수가 생기 시점으로 말하면 2011년까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떤 대처를 했는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이 문제의 이 오염수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1일에 규모 9.0의 지진이 나서 이제 18,500명이 숨졌죠. 이번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규모 7.8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에너지로 따지면 그 동일본 대지진이 튀르키예보다
63배, 63배나 더 강력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닥쳤는데 이때 원전 설비가 침수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다이이치 원전 이렇게 부르는데 네. 여기 전원 공급이 끊겼고 냉각수 공급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막 온도가 치솟기 시작했겠죠. 예.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원래 남아있던 냉각수가 모두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1호기부터 시작해갖고 4호기까지 막 수소 폭발이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이 됐고 뭐 이때 초기에 누출된 건 이미 다 바다로 이미 흘러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박해지니까 바닷물을 끌어다가 막 원전을 식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물은 당연히 방사능에 오염이 됐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염수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도쿄전력이 방류하겠다고 한 오염수는 총 130만 톤인데 예. 이거는 그 올림픽 규격 수영장 있잖아요. 이거를 5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요 양이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저장 부지의 96%가 찬 상태인데 계속 뭐 지하수도 흘러들 거고 비도 내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원전으로 흘러들어서 계속 이 오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그 도쿄올림픽 열리기 직전까지도 거의 계속 그냥 모호하게 뭐 연구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2021년 4월이 돼서 이제 우리 오염수 방류하겠다, 바다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올 봄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1km 해저 터널을 지어서 하루에 최대 500톤씩 서서히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글쎄요. 좀 이따 좀 저도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근데 그 언론에서는 2년 뒤면 오염수가 제주 바다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 그 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이제 무슨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네.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연구 결과의 요지는 뭐냐면요. 이제 대량 방류가 시작되면 이르면 2년 뒤에 제주 앞바다부터 이제 찾아올 거다. 이 오염수가 도달할 거다. 네. 그런데 그 삼중수소는 극미량만 포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삼중수소의 양이 오긴 오는데 양이 많지는 않다.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럼 왜 삼중수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 보면 이제 제가 계속 오염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본에선 처리수라는 용어를 그렇죠. 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64가지, 64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 말은 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게 있어요. 알프스라고 영어 약자로 말하는데 예. 이 알프스라는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서 농도를 그 규제 수준 이하로 낮춰서 내보내겠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알프스가 모든 핵종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탄소 14라고 하는 거랑 바로 삼중수소예요. 그래서 도쿄전력에서 특히 이제 우려하는 물질도 삼중수소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중수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 청취자 정관희님, 4100님. 아이들 먹일 생선부터가 걱정된다. 또 네. 이걸 방류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전국 수산업자들 횟집들 망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 제거를 못하는 겁니까? 이게 제거를 진짜 뭐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게 우리 정수기 같은 거거든요. 필터 이렇게 해서 그 안으로 걸러내겠다라는 건데 네. 이 삼중수소는 그 필터를 다 그냥 통과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려면 굉장히 극저온 상태로 막 이렇게 떨어뜨려서 처리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프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타서 희석시켜서 그냥 내보내겠다. 농도 떨어뜨려서 내보내겠다. 이런 거죠. 좀 더 비싼 정수기 사면 안 되나? 근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나라한테 책임을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본이 책임져야 될 문제긴 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좀 답답한 상황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쪽에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우리 원전 처리수도 나오지 않느냐. 네. 그건 또 위험하다. 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니까 오염수라고 하죠. 오염수보다 더 위험하다. 뭐 이런 네. 식의 주장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기사 댓글에도 보면 정상적인 원전에서 내보내는 양도 사실은 더 많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지만 이 오염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먼저 그 일본 도쿄전력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드릴게요. 이 삼중수소에 대한 일본 안전 기준이 리터당 6만 베크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물을 타서 리터당 1,500 베크렐로 농도를 낮춰서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22조 그러니까 22 테라베크렐이 바다로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로 정상적인 원전도 이만큼 배출을 하느냐. 제가 일단은 우리나라 한수원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그럼 여기에 고리 원전을 포함해서 5개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그 배출 현황이 월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상반기 거를 이제 다 더해봤더니 78.5 테라베크렐이었어요. 이게 숫자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일본이 자기들이 하는 게 연간 22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상반기가 78.5니까 연간으로 한 15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댓글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팩트는 팩트인 거죠. 이거 팩트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데. 그렇죠.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문제는 일본이 우리가 잘 처리해서 이렇게 내보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 지구촌 모두의 되게 건강에 위해가 될 수도 있고 생태계도 되게 큰일 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여태까지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IAEA와 잘 협조해서 하겠다. 요 말로 모든 문제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달 전에 미국의 한 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왜 기자회견을 하게 됐냐면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업으로 그 나라 경제가 그를 일궈야 되는 나라들도 많은데 오염수 방류되면 이제 당장 이제 국가 경제가 큰일 나니까 이제 그래서 일본한테 나름대로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들이 이제 해석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좀 독립적인 그 외국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서 분석을 해보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전문가 조직이 꾸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속해 있던 한 전문가가 이번에 이제 와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한 그분은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SMR, 뭐 해상부유식 원전 이런 거 연구하는 그냥 원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도 따로 일본에 이제 이분 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이 일본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64개 핵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7개 핵종의 그 측정 자료만 샘플로 그것도 되게 뜨문뜨문 돼 있는 자료를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알프스를 처리하겠다고 해놓고서도 그 전후 분석 자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이게 뭐 이렇게 반감기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뭐 동위원소 간의 비율이 뭐 어떻게 변해야 되는 과학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 자료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쿄전력에다가 왜 이런 자료 데이터가 이게 너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이 돼 왔지만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에 우리 외교부 브리핑을 봐도 그냥 일본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 국제적 사안이니 뭐 잘 합의해서 하겠다. 이런 되게 원론적인 반응만 나오고 있어요. 뭘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당황스러운데요. 앞서 국책연구기관 발표 자료 얘기하셨을 때도 일본 측이 주장한 그 기준치 이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말대로 희석시킨 처리수의 효과를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게 뭐 지금 일본의 말을 근거로 해서 그게 뭐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 올 거냐 이게 정말 우리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냐 지금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는 투명하고 잘 원칙에 맞게 우리가 잘 낮춰서 할게라는 그 부분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원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거 뭐 과학적 분석 틀만 가져와서 분석한들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참 답답한데요.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지금 심각성에 관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나마 한 번씩 목소리를 내고요. 그저께도 미넨 안보회의에서 그 외교 수장의 왕이가 일본 외무상 만나서 독단적 배출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일 외교장관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외교부 보도자료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정작 우리나라는 오염수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까 G7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국이 참 난감한 게 뭐냐면 네. 미국도 이제 원래 국무부에서 뭐 브리핑하거나 할 때 네. 일본처럼 이렇게 처리수란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15일에도 기자가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가 오염수라는 단어를 2번 써서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었거든요. 근데 그 국무부 대변인은 처리수란 말로 바꿔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수 방류를 준비하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방류 괜찮다. 이렇게 이제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가 앞으로도 굉장히 물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설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일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미국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이 괜찮다고 얘기하네. 네. 라고 다른 나라한테 얘기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답답한데 네. 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생기네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은. 네. 그 많은 총량을 배출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그 원자로 안에 지금 폐쇄된 원자로 안에 엄청 고농도의 그게 이미 쌓여 있거든요. 그쵸. 걔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굉장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일본의 말만 믿고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참 아픈 재난을 당한 게 맞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걸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더 좋을 텐데 맞습니다. 하는 아쉬움을 계속 갖게 되네요.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분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영동,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 있겠으니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 남부와 전남권, 경남권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전북 북부와 경북권 남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또는 1cm 내외입니다.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다시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 0도 등 전국이 영하 7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2도 등 전국이 6에서 13도로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0.4도, 습도 7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물가 인상의 충격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현상 가운데 술값 인상의 도미노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가장 약한 도미노 조각은 서울 종로구 탁골공원에서 15년째 잔술을 파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의 술잔은 술값이 오를 때마다 매번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주류 가격이 오른 뒤로는 손바닥만 했던 막걸리잔이 주먹만한 크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종이컵에 넘치게 따라주던 소주는 작은 스테인리스 잔에 담겨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받는 술 한 잔당 가격은 1,000원. 지폐 한 장 들고 오는 노인들을 생각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매달 나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 조각은 종로구의 한 밥집. 현재 맥주와 소주를 한 병당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변 술집은 대부분 지난해 1,000원씩 올려 5,000원을 받고 있지만 손님이 끊길까 무서워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술값이 또 오른다는 소식에 한꺼번에 2,000원을 올릴 수도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주류업체들은 출고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 조각은 시민들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는 한 직장인은 소주값이 6,000원이 된다면 술을 아껴서 먹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물가와 공공요금은 잔뜩 올랐어도 월급은 제자리, 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서면 아예 음식점에 발길을 끊을 태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미노 조각은 다시 돌고 돌아 또 다른 음식점 술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고비를 힘겹게 넘기며 버틸 여력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식자재, 공공요금도 인상도 모자라서 경기까지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올렸다고 술값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 호통치는 장관은 이후 줄줄이 쓰러질 도미노가 또 어떤 사람이 될지 가늠이나 하고 있을지.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econd hand unwind. If your love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9510님께서 퇴근 후 술 한잔 드시는 게 즐거움이신 어르신들이 씁쓸하시겠네요. 얼마 전에 저도 종로 갔다가 소주 한 병에 6,000원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5570님, 삶이 팍팍해질 때 위안 삼는 것이 바로 술 한 잔이거늘 이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말점표를 달아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술 마시는 게 뭐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니긴 한데요. 또 뭔가 위안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또 한 잔을 드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그 6,000원 소주 한 병에 6,000원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쎄요, 10,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6,000원짜리 소주를 먹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야 되는 건가, 물가가? 그래야 끝나는 건가? 이 끝은 어딜까?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일단 좀 주변 분들 다독이시면서 많이 견딜 수 있도록 힘 좀 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고정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고요? 네. 이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첫 번째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계속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기영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첫 번째 재판에서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공소 사실을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기영이 작년 8월 3일 오후에 경기 파주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50대 여성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10여 차례 내리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일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음주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B 씨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혐의가 하나 있는데요. 네.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도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이기영이 모두 다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의 없이 모두 다 인정한다라고 밝혔고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입장을 번복했을까? 첫 번째 재판에서. 네.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하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에서 이기영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뽑았다든지 숨진 여성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조작하는 거. 이건 이제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단서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기영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의 범행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해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가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태도를 바꿨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판부에서 이렇게 중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거냐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니까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막다른 궁지에 몰리고 나서야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성을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볼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그 동거녀 시신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했었잖아요. 예. 또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강간무 소식인데 지금 시신은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지금 2달 가까이 수색 중인데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기영을 현장에 데리고 와서 그 유기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도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심지어 이기영이 살해한 피해자의 시신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모두 다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기영은 시신과 도구를 다 천변에 매장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백 그다음에 간접 증거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서 이기영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다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여지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시신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명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숫자 보고 오늘 좀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애가 하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게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재작년은 어땠냐 하면 0.81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0.7명대로 들어오면서 OECD 38개 나라의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제가 제일 놀란 건 뭐였냐면 1 아래인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1.24명입니다. 제가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만 해도 1.33명이에요. 출산율이. 네. 미국은 1.64명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1.05명에서 1명, 그러니까 1명 아래로 떨어진 게 2017년에만 해도 1.05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명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자체도 낮습니다만 예상한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24만 9천 명인데 1년 동안 4.4%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그 출생아 숫자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1970년대 통계 작성이 시작됐는데 처음으로 0.8명대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되는 나이가 33세로 전년보다는 0.3세가 많아졌고요. 35살 넘으면 고령산모라고 하잖아요. 그 비중도 그 전해보다 0.7%포인트가 증가해서 노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가? 네. 3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결혼을 안 한다. 혼인이 줄어들고 있다. 예. 두 번째는 결혼을 하는데 애를 낳지 않은 딩크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 연령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1명을 낳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2명을 낳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3가지 이유를 들을 때마다 왜 20만이 뒤따라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네.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같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청년들의 인식이나 심리적인 문제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혼인도 줄고 출산도 줄잖아요. 그게 보통 내가 어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른이라는 인식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머징 어덜트후드라고 해서 새로운 성인기다 이렇게 그 명명을 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연구위원이 그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은 청소년기를 지나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새로운 성인기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지만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인이 돼가는 기간을 뜻한다라는 건데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인식조사를 했으니까 30살에 14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성인이 됐다고 느낍니까? 물었을 때 항상 혹은 자주라고 답한 사람이 16% 40%니까 합치면 56%. 그런데 30살인데 가끔 39%. 거의 못 느낀다. 5%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민법상의 성년이 만 19세잖아요. 예. 그럼 2004년생인데 어른이라고 언제 느끼냐고 물었더니 항상 느낀다는 0%, 자주 느낀다는 1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여러 질문을 해보면 취업하고 일자리가 있지만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과 결혼의 연령에 이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건 단지 좀 거시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바꾼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환경을 바꾸는 게 저출산 정책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진단했어요. 생각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좀 거죠. 다른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결혼하면 어른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가 것 거꾸로죠. 같은. 어른이 못 돼서 결혼을 못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근데 청년들에게 언제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거나 독촉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역효과를 부른다고요? 근데 자꾸 독촉하면 안 봅니다. 어른. 가장 큰 역효과가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작년 혼인 건수가요. 19만 1,697건으로 2년째 10만 건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결혼식을 못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럼에서 24세 작년에 6월에 24세에서 49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가족과 결혼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부모, 가족, 지인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았을 때 더 하기 싫어졌다. 26.6%. 빨리 해야겠다. 독촉이나 권유를 받았을 때 네. 12.3%.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독촉을 하거나 권고를 해도 61%는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내가 딱히 지금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 결혼을 하니까 딱 가야 되나? 이런 결혼 정년기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그런 말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경우도 이 사회에서 정한 결혼 정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여성의 결혼 의향은 결혼 정년기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주변에 물어보면요. 좀 준비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결혼을 해도 좀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하고 2년 안에 출생아를 낳는 숫자는 7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5천 명, 6.4%가 줄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들어가는 재반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맞아요. 하는 것도 망설이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지금 집도 없는데 아이한테 나랑 똑같은 삶을 물려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예. 그런데 조금 좀 들여다봐야 될 조사도 하나 있는데요. 출산 자체를 꺼린다고 해서 어른들이 쯧쯧쯧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 네. 아이들은 뭐 이렇게.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태어난 전체 신생아 수는 줄었는데 첫째 아이만 보면 그 전에보다 늘었어요. 5.5%가. 네. 그런데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비중이 전년에 비해서 16.8%, 20.7%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를 낳아보고 좀 견딜만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겹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둘째나 셋째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이를 낳고 싶은데 예. 하나 기르기 버거우니까. 그리고 예. 이제 결혼이 늦어지니까 둘째를 낳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왜 고개를 자꾸 끄덕거리죠? 저는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네. 거예요. 첫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이거 돈 너무 많이 든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다. 감히 엄두가 안 난다. 얘 하나도 어떻게 키우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셋을 어떻게 키웠지? 예. 글쎄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의 조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이런 문제 하나, 이 퍼즐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앞으로 출산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게 2005년인데
예산은 16년 돈 280조를 썼대요. 어디다 쓴 건지 궁금하긴 한데요. 글쎄요. 하여튼 부위원장이 그만둬서 그런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교직원 실수로 한 수험생이 이화여대에 합격했는데 불합격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화여자대학교 2023년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등록금을 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네. 잘못 안내를 해서 불합격 처리가 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정시 모집에 응시한 이 한 여학생이 작년 9일에 1차 추가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냐. 오늘 4시까지 내야 된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회계팀에 전화를 해서 오늘 이제 오후 4시까지 납부하라는데 맞아요? 라고 문의를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요일까지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게 열릴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등록금을 안 내셨으니까 합격이 취소됐다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하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가 합격자가 다음 날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안내돼 있지 않냐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그 관계자가 왜 그 직원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면 된다고 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니까 녹음했다면서요? 네. 그 녹취록도 공개가 됐어요. 근데 단서가 없다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안내를 한 행정적인 실수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학교 측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제자를 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만한 소식이에요. 네. 학생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했다고요? 29명의 선생님께서 이화여대에 억울한 제자의 구제를 요청드리는 탄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이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인데 이렇게 어렵게 탄원서를 드리게 되는 까닭은 학생과 가족들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이 합격을 취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서는 당신 대학의 그 이화여대의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한 건데 어린 학생이 잘못도 아닌데 학생의 꿈을 접게 하는 거 이건 통탄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속 이제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추가적인 그 행위나 어떤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 안 자면서 공부했을까 싶으니까 더 좀 안타깝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올린 홍보 영상물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이 밤에 참 아름다운 산에 대한 그런 모습인데요. 마이산 남부 야경을 이제 홍보하는 마이산의 불빛과 어우러진 화려한 폴댄스란 제목의 영상이 작년 말에 공개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진안군의 공식 유튜브랑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재가 된다. 한 30초짜리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름달 조형물이 있고 초등학생이 폴댄스라고 하세요. 네, 알죠. 봉 잡고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봉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입고 있는 의상이 제가 봐도 약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폴댄스가 이 신체가 좀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폴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막 자신의 실력을 막 뽐내다가 얼굴로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진안으로 놀러와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는데요. 노출이 심한 옷을 그리고 자세도 그렇고 미성년자잖아요. 초등학생인 친구가 여기 등장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와 진안군 측에서는 요거 영상을 삭제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진안군 쪽의 항변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석 달 동안이나 SNS에 게재가 돼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10개 시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제 전북도에서 작년 가을에 도청을 이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 건데 좀 역동적인 춤을 보여주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홍보하고자 했고 이 초등학생이 그냥
초등학생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초등학생 폴댄스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랑이다. 예, 그러니까 도 출신의 되게 뛰어난 스포츠 선수를 캐스팅해서 홍보를 한 거였는데 왜 언론에서 미성년자라는 부분만 자꾸 부각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좀 있었습니다. 전혀 설득력 없는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마이산을 홍보하는데 불빛 폴댄스 추는 게 어떻게 홍보랑 연결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닌가. 예, 여기는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이산 홍보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밤참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사실 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독일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법 이거예요. 네. 이게 미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우선은 지난주에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워낙 전쟁이나 역사 영화를 좋아하는 분인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페르시아어 수업을 봤다면서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아니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주변 맞아요. 분들한테 듣기도 했고. 그러셨구나.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독일 장교한테 유태인이 페르시아어를 막 이렇게 지어내면서 단어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단어를 아무렇게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외워야 되다 보니 거기에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의 이름을 가지고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나올 때까지 총 2,000자가 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0명의 유대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식의 뭐 이제 영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 영화 이외에도 이제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관한 이제 그런 영화들 이제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거? 많은 분들 이거 워낙 많이 맞아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신들러 리스트도 맞아요. 신들러 리스트도 피아니스트 있고. 기억하시는 분들. 네, 저도 피아니스트 되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도 있는 것 같은데 폐허에서 막 연주를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술랭 가이드에서 통해서 보셨듯이 뭐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나 우리나라의 민중미술처럼 많은 작가들이 정치 사회적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시각예술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이 이제 직접 본인들의 스스로의 역사를 기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네. 저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독일 정치인이 나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놀랄 때가 많은데요. 선조들의 역사인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먼저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메르켈도 기회가 되는 대로 뭐 80년 전에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사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사과를 말로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1억 8천억 원을 배상했고 지금까지 총 누적이 112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꾸준한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21세기에 뭐 현대의 독일인이 갖는 일종의 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홀로코스트 사건을요 도시 곳곳에 기념비의 형태로 제작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지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 또한 다른 전범 국가들과는 좀 구별되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진행자님 혹시 베를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운 좋게도 가본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혹시 이게 2010년에 생겼던 것 같은데 2005년이었군요. 예. 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보셨어요? 운 좋게도 봤습니다. 보셨군요. 네. 그 처음에 보셨을 때 그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인지 알고 보셨어요? 아니면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거기 가서. 근데 사실은 네. 그 당시에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보면서 여유 있게 네.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나중에 한번 가면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네. 직접 투어를 또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직접 그때 보셨던 거랑 네. 오늘 말씀 나누는 걸 한번 이제 복귀하면서 같이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베를린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즉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남쪽에 위치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시청 광장 같은 정말 도심 한복판 같은 곳이죠. 2005년에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에게 의뢰해서 만들었고요. 7,800평에 이르는 아주 넓은 부지에 추모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추모공원 하면 이를테면 현충원이라던가 독립기념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특별한 날에 별도로 이제 입장료 내고 찾아가서 보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면 무덤이나 비석이나 동상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떠올릴 텐데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데다가 처음에는 그냥 공공조형물이 있는 공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진행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봤기 때문에 이게 추모공원이구나 아셨겠지만 저는 이곳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근처에 묵었는데요. 네. 묵었던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해서 이게 보였어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말 그냥 공원인 줄 알았거든요. 공원을 되게 좀 재미있게 만들어놨네 조형물을 네.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음 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이곳에는요. 높낮이가 다른 박스형의 회색 구조물 2,711개가 서 있는데요. 이 구조물들은 모두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서 하나하나가 당시의 희생자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원인가 싶다가도 쭉 돌아다녀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2,700여 개니까 굉장히 많은데 가장자리 쪽 기둥은 높이가 무릎 정도로 이제 해서 낮게 시작을 하는데 네네. 여기 가운데까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 사람의 키에 거의 한 3배쯤 될 정도로 그 기둥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회색의 높고 차가운 기둥들 사이에서 걷다 보면 길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과 그 사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이 오는데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제 높은 빌딩이 아니라 이제 구조물들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약간 이제 십자 형태로 하늘이 보여지는데 그 하늘이 굉장히 내가 닿을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보이고 주변 구조물들은 다 똑같아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로 미로 속에 갇힌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심정에 정말 티끌만큼도 닿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겠구나라고 이제 은유하고 상상하게 해주죠.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고 있고 또 숨진 유대인을 추모한다고 하는 거 상징적으로 사실 이 추모공원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서 직접 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저 이제 10년 전쯤에 그 지도 교수님 모시고 독일의 공공미술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사실 독일이 현대미술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당시에는 공공미술로 이러한 이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위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원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독일이 그런 나라인 줄 사실은 몰랐거든요. 혹은 이제 책으로만 봐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 곳곳에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뿐만이 아니라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거리 곳곳에 새겨놓은 또 추모 흔적이 있는데요. 네. 길을 걷다 보면 돌바닥 사이에서 반짝이는 황동의 도금판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것도 설명 듣고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못 봤고요. 이건 책에서 봤는데 네. 이거 보고 저는 오히려 추모공원보다 이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정말로. 왜냐하면 이제 슈타인이라고 하는데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뼘 혹은 이제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금판인데 돌판 사이에 황금색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도 있다 하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도금판에 가서 읽어보면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이름, 출생일, 사망일 등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살던 마지막 주거지 건물 앞에 박혀 있죠. 저는 독일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갔던 지도 교수님께서 독일어를 읽어주시면서 이때는 이제 누구 이름이고 몇 살이고 어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그것이 실존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좀 숙연해지면서 이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독일인들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또 성찰하는 것은 정말 다른 국가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뭐 정치인이나 예술가 말고도 시민들의 의식도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개방해내는 것에 한몫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도금판을 우리 집 앞에다가 받겠다라고 예술가가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 시민이라면 거기에 수락을 할까 하는 의문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거든요. 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한 독일 남부엔 이제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예.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곳도 이제 그 시기에 90% 이상이 파괴됐었죠. 근데 이곳에 가면요, 2차 대전 때 그을렸던 검은 벽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건물이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데 그 건물이 벽에 그을린 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당시에는 무너졌었는데 무너진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재건축을 했는데 불에 탄 벽돌을 시민들이 직접 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보관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재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번호를 붙여서 보관해요? 네, 여기서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돋보이기도 하는 거죠. 참. 보통 이러면은 이렇게 밀어내고 다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짓는 게 좀 편할 텐데. 그러니까요. 불에 타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으로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의 남대문만 해도 불에 탄 흔적을 뭐 일부를 뭐 좀 이곳에다가 두자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불에 타기 이전의 모습으로 최대한 잘 복원해낼 수 있는 복원가를 열심히 찾고 그 방향으로 연구해서 복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렇게 복원을 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지만 드레스덴에 가보고 이런 불에 그을린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과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기억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네, 맞아요. 되새기는 거죠. 예. 이제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진행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도 말씀처럼 이제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 일본이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추모하고 반성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역시 부끄러운 역사를 개방한 만큼 참 잘 뉘우치고 있구나. 그들의 선조들은 잘못했지만 이제 후대의 액션은 참 고맙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까? 저는 약간 뭐 이게 워낙 안 했던 행위라서 그리고 또 한 번 해서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태어난 세대들이 그 과거에 선대에서 잘못한 걸 다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네. 상대국에 대해서 그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꼭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엔 지금까지 이제 축적된 이제 또 행동이 있다 보니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쉽게 이입하기는 좀 어렵기는 할 텐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입장에서 좀 혹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해볼 만한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애써 외면하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드러내고 나는 잊고 싶은데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잊고 싶은데 계속 마주하게 되면 그게 좀 괴로울 수도 있겠다. 특히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인 대상은 좀 피하고 싶은 경우도 네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불편함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면으로는 기념비를 너무나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나는 사과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너무나 훌륭한 기념물로 인해서 속죄를 충분히 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반성의 의무에서 좀 벗어났다는 위안을 얻는 건 아닐까? 나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보셨어요?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봤습니다. 질문을 조금 줄일까요? 네. 아마 많은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들어서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인 걸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삶 전체가 망가질 정도로 학폭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반복해서 SNS에 사과문을 전시한다면 그리고 게다가 가해자들이 그걸로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스스로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람들은 가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용기다라면서 그들을 칭송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피해자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제일 우선에 두고 뭔가를 사과하거나 어떤 대책을 만들어간다. 이런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해 왔는데 막상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끊임없이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만으로도 그래도 꽤나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독일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독일의 예술가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가 돼서요. 기념물이라는 것은 폭력의 기억을 기념물에 쉽게 떠넘기고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사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주는 게 아닐까라고 1980년대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자국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전시나 장식 같은 기념비로 이제 전락하는 것을 좀 못마땅해 했고요. 그들이 이제 윗세대가 가한 학살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기억의 방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념비는요, 영원한 가치를 강조를 하는 거이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뚝 굉장히 높은 기념물을 영원히 세워둔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움직임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반기념물입니다. 기념물에 반대하는 기념물이다라는 뜻으로요. 이제 영어로는 카운터 모뉴먼트, 카운터 메모리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반기념물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반기념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뚝 솟아있는 기존의 기념물과는 달리 소멸하거나 거꾸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예술가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술가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정치인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술가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기념비가 어떻게 소멸되거나 사라져요? 모래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그 1986년에 함부르크 시가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기념비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기념비를 제작한 예술가 이제 조각가 부부가 있어요. 요한 게르츠와 에스더 살레브 게르츠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요. 우선은 기념비는 실제로 참사가 일어났던 수용소 등의 장소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용소에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거기에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트라우마에 고통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관이 없는 곳에 세워야 한다. 예. 그리고 그곳은 이제 함부르크시에서 가까운 하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세우기로 하는데요. 폭과 넓이가 각각 1m이고 높이가 12m인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높이가 적지 않네요. 네. 네. 매년 2m씩 땅으로 침하되어 사라지게 계획을 합니다. 재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네, 처음엔 12m였는데 땅 1년이 파서 또 지나면 점점 집어넣고 이런다고요? 8m, 6m 이렇게 해서 총 7년이 지나면 다 땅속으로 사라지도록. 그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에 그 과정이 있고 과정이 기억으로 남을 거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내 땅 밑에 실제로 그 12m의 기념비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여전한 거죠. 그걸 파묻는 과정 자체가 다 공개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없어지는 사이에 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직접 기둥 옆에 펜으로 본인의 기억을 공유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유롭게 남기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념비가 7년간 사라지는 동안 2m씩 들어가면서 2m씩 낙서되고 들어가고 하면서 총 12m의 기둥은 최종적으로 낙서가 빼곡하게 적히게 되죠. 근데 낙서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념비라고 하면 그 독일에도 극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 스킨헤드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뭔가 이상한 거 글 써놓고 이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곳에는 따뜻한 배려의 글귀도 적혀 있었지만 무의미한 낙서나 원망이나 심지어 나치를 상징하는 마크를 그리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르츠 부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소통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뒀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흉측한 욕으로 둘러싸인 이 기념비가 아름다운 감상물은 아니지만 있어서는 안 되었던 이런 참혹한 사건에 대한 분노의 기억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이 기념비 자체가 이 시대에 기억하는 방식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억을 다 담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독일에는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조형물이나 기념비가 있습니까? 다양한 카운터 모뉴먼트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모뉴먼트가 기념비에 대항하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꼭 소멸된다, 뭐 장기간에 걸쳐서 뭐 다시 재설치를 한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기념비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가 되는데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좌대만 있고 기념비가 없거나 아니면 거꾸로 서 있거나 기념비 모양이 보통 서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서 있거나 아니면 땅속에 묻는 형태로도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결과적으로는 땅속에 묻혔죠.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미슐랭 가이드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행으로만 갈 일은 별로 없는 도시기는 한데 여기 이제 미술 행사가 5년에 한 번씩 큰 게 열려서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께서는 카셀 도큐멘탈 가보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카셀에 가시면 카운터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바로 분수를 거꾸로 뒤집은 건데요. 어떻게 뒤집어요? 분수를.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전에 카셀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마을의 분수가 있었는데 나치 때 파괴됐고 그 카셀시에서는 이걸 복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작업을 맡은 호하이질이라는 작가가요. 분수를 그대로 복원하는 거는 위선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분수를 거꾸로 뒤집는데요. 안에다가 거대하게 파서 지하 공간을 만들고요. 원래는 땅 위로 솟아야 되는 그 이제 분수 조형물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요. 원래는 그 조형물의 이제 안쪽에는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거꾸로 뒤집힌 조형물 안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어놨거든요. 땅 위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거꾸로 세운 그 속이 빈 분수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물이 하수구처럼요.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그냥 위에는 평평하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은 평평하고요. 그 안으로 지하 세계 안으로 그렇게 지하수처럼 콸콸콸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 역사, 우리 아픈 역사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는데요. 아, 그렇죠. 이제 또 조만간 이제 뭐 또 3.1절도 다가오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뭐 TV나 또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릴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또 과거를 좀 지우고 너무 빠르게 앞으로 도약하려고만 한 것은 아닐까. 혹은 이제 우리 혹은 일본과 함께 또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면 좋을지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이나 네. 시민단체 관계자나 시민들하고 네. 같이 그런 것들 계속 뭔가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른 방식대로 고민하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없어지는 사건은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그럼요. 꼭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리처드